요가 시작하면 이렇게 옆에 빨간색이 이렇게 딱 나타나야 돼. 자, 지금 2020년 10월 달에 시행된 92회 전산회계 1급에 대한 요 내용들을 이론 문제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앞에 부분은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더라도 이거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봐야 할 내용들 미리 한번 읽어 놓으시면 시험장에 가서 보셨을 때 부담이 좀 덜 하겠죠. 한번 쭉 천천히 이따가 읽어보시고요. 자, 이론 시험 봅니다. 이거 A형이에요. 1번 문제.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찾으래요.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관련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수익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물어봤었죠.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을 하여서 비용으로 인식한다. 얘는 여기 뒷부분은 해당 기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 얘 대표적인 게 얘는 감가상각비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매출하는데 얼마만큼 저희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배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매출액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표시해 놓은 매출 원가, 얘는 직접적으로 매출 원가 얼마 들어가고 그 물건을 팔아서 매출액 얼마,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직접적이지 않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 지금 1번 보기는 얘가 틀렸는데, 관련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일 경우에 해당 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얘가 지금 잘못된 설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수익은 특정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지분 참여자 이런 얘기가 뭐냐면, 회사에서 인식하는 수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 그게 자본이라고 부르잖아요. 자본 계정은 지난번에 제가 자본 계정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자 차익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식 처분 이익이라든지, 얘네들은 다 이익이란 말, 초과금이란 말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자본 계정이었잖아요. 수익과 비용 계정 수익이 반영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걔네들은 수익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 뭐 등등, 얘네들은 다 자본 계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수익은 특정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다. 이런 건 제외한다. 예, 설명 잘한 거고, 여러분이 혹시 이 내용이 낯설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어봐야 돼요.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지 용어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익이란 기업체의 경영활동. 수익이라는 것은 기업 실체 경영활동과 관련된 것들이었었죠. 그 다음에 판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자산이 유입되든지 부채가 감소하는 그런 것들을 수익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수익의 정의니까 내용 한번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똑같이 나왔죠.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것들은 수익을 발생하게 되는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지금 여기 1번 문제에서는 1번을 빼고 2번, 3번, 4번이 다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이런 용어들을 한번 잘 익혀 놓으시면은 다음번에 설명이 나오더라도 수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우리 수능 볼 때도 그랬었는데,
문제가 그 용어들이 길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앞에 시간을 갖다가 많이 소비하게 되겠죠. 소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받아보시게 되면 1번부터 15번까지 내가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쭉 훑어보시고 답안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기하세요. 실기한 다음에 답 금방 맞췄던 것들은 시간도 그 다음에 점수도 딸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바로 넘어가세요. 여기 1번부터 푼다는 강박관념 버리시고 내가 아는 문제부터 푼다. 정확하게. 자, 2번 보기 볼게요. 2번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고 이렇게 나온 걸로 보아하니 얘는 계정이 우리가 배웠던 대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단기 매매 증권을 갖다 지금 설명하는 용어죠. 세무 주식을 2019년도에 취득해서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고요. 2020년도 회계상 손익계산서상 인식할 수 있는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네요. 영업의 수익.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주식회사 뭐죠? 주식을 거래하는 금융증권회사가 아니라면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 얘네는 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것은 여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든지 평가 손실, 여기 손익이라고 그냥 쓸게요. 또 똑같이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얘도 손익이라고 쓸게요. 얘네 계정들은 다 단기 손익 계정들이에요.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주는 계정이고, 이 계정들은 다들 영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 거래 한번 볼게요. 2019년 12월 31일 날 1000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지금 주당 지금 5,000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현재 500만원어치 갖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이 중에서 2020년에 10월 12일 반이죠. 1000주 중에서 500주를 4,9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지금 1000주 중에서 500주를 처분했는데 4,900원에 팔았다고 한다면 지금 5,000원짜리가 4,900원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한 주당 100원은 손해를 받겠죠. 그러면 요 손해본 거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해서 500주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5만원이 되겠죠. 5만원은 지금 여기 5,000원짜리를 4,900원에 처분했으니 지금 500주 곱하면 5만원에서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발생할 거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얼마가 발생하느냐면 5만원이 이렇게 발생하겠고,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영업 외 손실이니까 비용이 되겠죠. 그럼 여기 보여준 것 중에서 영업 외 비용이 5만원인 거는 두 개네요. 영업의 비용인 거는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될 것인데, 그 다음에 2020년 12월 31일 날 세무조식 500주, 지금 남은 게 500주 남아있잖아요. 근데 5,100원이래요. 5,100원이면 우리 공정가치로 지금 갖고 있었던 거, 아까 처음에 여기 5,000원이었었는데 지금 평가하는 게 5,100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는 100원이 플러스, 근데 얘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총 500주가 있으니까 500주를 곱하게 되면 5만원 되겠네요. 얘도. 얘는 계정이 뭐가 되겠어요? 12월 31일 날 지금 평가한 거니까 계정의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5만원이 될 것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영업 외, 이번에는 수익이 되겠죠.
그죠? 평가 이익이니까. 그래서 답은 지금 4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상황이라서 다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제가 이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좀 약하다고 치면은 요 파트 저기 FAT 1급 저기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 파트 복습하시면 돼요. 내가 약한 걸 갖다가 뭘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 먼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되니까요. 자, 됐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거 찾아보래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계정 설명해 드릴 때 재고자산의 목적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판매 목적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판매 목적이라는 용어 알면 되겠고요. 그러면 잠깐 또 복습하는 경우, 여기 유형 자산은 무슨 목적이라고 그랬죠? 얘는 사용 목적, 그죠? 또는 영업용 또는 업무용 이런 용어로 쓴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은 목적이 뭐라 그랬죠? 여기는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3번에서 다음 중 재고자산에 분류되는 거는 1번 보기를 보시니까,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을 이전할 목적, 보유 중인 토지,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사용 목적이겠죠. 그죠? 사용 목적이니까 이 토지는 유형 자산이겠구나. 이렇게. 두 번째,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여기 문제, 이 문제의 답은 금방 맞출 수 있었겠네. 판매 목적이라는 것만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매매를 한대요. 운영하는 회사가 장기, 시세 차익 목적이네. 시세 차익 목적이면 투자 자산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이전을 목적, 이것도 사용 목적이네요. 여기 서비스업을 하는데 회사가 사업 이전이라면, 사업을 짓게 된다면, 아니 사업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얘는 유형자산이겠구나.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2번이라고 이 목적만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번 보기는 유형 자산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투자 자산에 속할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얘도 유형 자산, 사용 목적이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에서는 기계장치 취득원가래요. 기계장치 취득원가라고 하면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여기에 포인트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부대비용을 갖다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나 보죠. 우선 기계장치 자체를 취득할 때 들어간 돈, 당연히 얘 들어가야 될 거고요. 기계장치 구입할 때 운반비, 얘 부대비용이죠. 그럼 얘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세 번째는 기계장치 설치, 시운전. 지금 얘 취득 과정이 아직 안 끝난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기계장치 사갖고 바로 제품 생산해요? 아니면 이상이 있나 없나 한번 돌려봐야 돼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도 마찬가지로 취득 과정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시운전자 들어간 거 있더라면 얘도 포함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 사용을 위한 직원 교육비, 기계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는 교육 훈련비라는 계정으로 쓰고, 얘는 취득 과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기계장치를. 그건 사용하기 관련되는 과정이라서 이 세 개 합치게 되면 5,250만원. 얘가 답이 되겠네요.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이 항목, 얘는 별도의 직원들을 교육하는 교육 훈련비라고 쓰시는 거지 취득 과정하고 상관없어요. 교육 훈련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게 되면 재무제표, 여러분이 문제 받아가지고서
이런 문제 나오면 빨리 찍으면 시험이니까 시간도 절약되죠. 그 다음에 점수도 확실하게 내가 딸 수 있죠. 시험 문제 받으면 이론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들만 먼저 틱틱틱 찍으라고요. 그러면 시간도 벌 수 있고 나중에 실기하다가 혹 시간이 없어서 이론 문제 못 본다 할지라도 쉬운 문제는 정확히 맞출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이겠네요. 그죠? 우리 회계 배우는 첫날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것도 회계 1급 문제. 이거 2급이에요? 1급이에요, 얘. 다음 6번 문제 봐요. 재무상태표상 자산이라 그랬어요. 차감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거래는 제가 차감 항목 여러분들한테 지금 3개, 4개 정도 가르쳐 드렸거든요. 이것도 한번 정리해 드려 볼 테니까 차감 항목이라는 것은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매출 채권에 대해서 여기 뭐 10,000원 있었다고 하면 여기 대손 충당금 있었죠. 대손 충당금 뭐 500원 빼게 되면 여기 장부가액에서 9,500원. 지금 이 대손 충당금 계정이 첫 번째 차감 계정이면서 그 다음에 평가 계정이에요. 제가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요? 첫 번째 게 대손 충당금, 두 번째는 유형 자산에 대한 거요. 유형 자산도 10,000원 이렇게 있었는데 감가, 상가, 누계에 얘 똑같이 500원이 있었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장부가액에서 9,500원 이렇게 하죠. 두 번째는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유형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면서 평가하는 계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재고자산도 10,000원. 여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도 500원. 뭐 의미가 똑같아져요. 장부가액에서 9,500원. 그 이외에도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회계 2급 때 배웠던 인출금 계정 알죠? 인출금은 자본 계정에서 차감하는 계정들 이렇게 여러 가지 차감 계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산만 물어봤단 말이죠. 자산에 해당되는 거기 대손 충당금 얘가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이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 얘도 그렇고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해당되는 거 얘 3개 나와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차감 계정 아니에요. 그냥 부채 계정이에요. 그리고 얘 자산이에요? 자산 아니잖아. 얘 부채잖아요. 비유동부채였어요. 그래서 얘가 1번에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또 써놓는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무슨 계정이다? 요 밑에 있는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인출금 계정 얘네들은 인출금 계정은 회계 2급 때 나왔던 계정이긴 하지만 사용되는 용어는 보통 세무 2급 정도에 나오니까 뭐 그러려니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차감 계정이면서 그다음에 평가 계정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항목들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공부하실 때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7번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7번 문제는 주로 세무 2급에 나오는 문제인데 사채에 대해서 요 내용들은 여러분이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여기 정리해 드리는 걸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오면 여러분 이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안 배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는 보통 회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발행한 다음에 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사채를 발행했다면 사채는 3년 후에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발행하니까 10만 원을 갚아야지 돼요.
근데 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얘는 배웠었죠. 우선 할증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할증 발행은 금액상으로 따졌을 때 얘를 10만 5천 원에 이렇게 발행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면 발행이 있어요. 액면 발행은 여기 그냥 10만 원에 발행하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갚을 금액하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할인 발행은 10만 원짜리를 지금 9만 5천 원에 이렇게 발행했다고 하는 경우를 얘기한답니다. 자, 그런데 얘를 발행해 놓고서는 지금 여기 해당되는 사채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자 장부가액하고 그 다음에 지급 이자 비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자 비용은 이렇게 나갈 것이고, 여기도 장부가액하고 이자 비용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사채를 갖다가 이렇게 할증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부가액하고 이자 비용은 3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여기서 주어지는 사채 금액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부가액하고 이자 비용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할증 발행했던 금액이 3년 후에는 장부가액에다가 이자율 곱하는 거거든요. 장부가액이 계속 얘는 감소하죠. 이렇게 3년 후에 얘하고 똑같아져야 되니까. 만약에 할인 발행할 경우에도 얘 3년 후에 장부가액은 얘 사채 10만 원하고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부가액이 이 금액하고 일치해야 된다라고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장부가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해요. 할증 발행한 경우는 장부가액도 감소하고요. 거기에 반해서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장부가액이 3년 동안에 10만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년 증가할 것이고,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한다. 요거 두 개만 알아두시면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놓고서는요, 이 증가폭을 갖다가 지금 제가 표시하려고 이렇게 쓴 건데, 증가폭 여기 증가폭이 두 개 다 매년 증가하고 있죠. 지금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일단 여기 문제가 이런 거 두 번 다시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로 나온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할증 발행을 하던 할인 발행을 하던 무조건 얘는 증가만 합니다. 무조건 증가. 할인 발행이던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이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무조건 증가한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먼저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요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쉬운 거는 여러분한테 지금 회계 1급에서 이 상가격에 대한 그 차이를 갖다 계산하는 걸 지금 2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요 표만 잘 기억해 놓고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유효 이자율법 적용 시 여기 이자 비용이라고 쓴 거 있잖아요. 유효 이자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바로 이 유효 이자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자율이라고 쓴 거요. 그걸 곱한다는 뜻이에요. 뭐에다가? 장부가액에다가. 적용 시 할인 발행의 경우 사채의 이자는 매년 감소한다. 지금 여기 할인 발행이라고 했잖아요. 할인 발행에서는 장부가액도 이자 비용도 매년 감소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증가한다 그랬죠. 3년 후에 이 사채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 액면가액에서 부과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그렇게 기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 이 두 개가 다 지금 여러분이 요 사채 발행과 관련돼서 상각액은 매년 할증 발행도 할인 발행도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먼저 해주세요. 지금 요게 이 항목에 대한 거랍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여기 기억하셔야 될 용어가 정리하게 되면 장부 가액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자 비용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 다음에 사채 발행 상각액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 장부 가액하고 이자 비용은요, 할증 발행인 경우는 무조건 감소,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무조건 증가.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해드리게 되면 얘가 할증 발행이면 증가, 아니지 감소 참.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이면은 증가. 그 다음에 사채 발행 상각액은요 무조건 증가만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할증 발행이 됐던 할인 발행이 됐던 3년 후에 이 사채 금액 10만원하고 항상 똑같아져야 돼요. 할증 발행이면 더 비싸게 주고 발행한 거니까 얘가 감소하겠죠. 뭐가 감소해요? 장부하고 이자 비용은 감소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일 경우에는 장부하고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해요. 그리고 사채 발행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 됐던 할인 발행이 됐던 무조건 증가만 합니다. 이 정도로만 이론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1급에 나오면 10중 8구 10명 중에 9명 이상은 틀립니다.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틀려도. 자, 그 다음에 일기 회계연도 10월 1일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100만원, 기계장치를 500만원에 매입했대요. 기계장치 500만원. 기계장치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50만원이 지출됐대요. 그러면 원가무용을 적용하고 있고, 원가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원가무용으로 지금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역사적 원가로 기록하는 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데 얘를 월할 생각하래요. 보통 제가 얘기 때 감가상각은 우리 계산하는 방법 정액법, 정률법 다 1년 기준이라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언제 샀다 그랬어요? 10월 1일 날 샀다 그랬죠. 그러면 3개월치만 1년치를 계산한 다음에 3개월치만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천천히 써볼게요. 첫 번째, 여기 기계장치 500만원 주고 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부대비용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50만원. 그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50만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거기다가 여기 지금 잔존 가치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잔존 가치는 여기서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550만원에서 100만원 빼니까 450만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됐죠. 내용연수 몇 년이라 그랬나요? 내용연수는 5년. 이렇게 나누니까 감가상각비는 얼마로 계산이 돼요? 5945.
1년간 90만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를 갖다가 지금 몇 분의 몇을 해줘야 돼요? 12분의 3. 3개월치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아이고 다 날라갔다. 뭐 녹화된 거니까 보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450만에서 90만 원 나왔었잖아요. 90만 원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냐? 12개월 중에서 우리가 10월 달에 취득을 했다고 했으니까 12개월 중에서 이게 지금 월할 생각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개월 중에서 3개월만 계산을 해주라고 하게 되면 여기 우리가 상가액은 얼마가 계산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22만 5천 원 이렇게 나오죠. 감가상각비 정액법으로 이렇게 해보라는 나온 문제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원가 계산 시간에 배웠던 문제이긴 한데 이게 실제 개별원가 계산의 상대적인 계정은 예정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정상이라든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부르고요. 예정이라고 보통 많이 썼던 항목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계산하는 방식 한 번만 받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자, 근데 그 배부 기준이 조업도인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겠대요.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중요한 점은 지금 제조간접비를 얼마를 어떻게 배부하느냐가 지금 문제인데, 지금 제가 개별원가 계산이 됐던 종합원가 계산이 됐던 원가를 집계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재료비, 두 번째로는 직접 노무비, 세 번째로는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가 집계가 돼야지 원가를 다 집계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보세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제품 A는 A대로, 제품 B는 B대로 다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얘는 결과론적으로 전체 제품 A와 B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사용한 합계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제품 A도 제품 B도 지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지금 벌써 계산이 됐는데 뭐만 제조간접비만 지금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 중에서 제품 A에 해당되는 제조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제조원가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부르는 용어라고 제가 얘기했단 말이죠. 제조원가는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 제품 A에 대한 제조원가가 얼마입니까? 물어봤는데,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알았으니까 뭐만 알면 돼요? 직접 제조비, 요것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전체 나온 걸 알려줬어. 전체는 지금 얼마래요? 제조간접비가 전체 나온 건 지금 300만 원이라고 알려줬는데, 걔를 A하고 B에다가 어떻게 지금 배부하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얘는 여기에다가 얼마 배부하고 여기다가는 얼마를 배부해 줘야지만이 전체 금액하고 합쳐져서 지금 금액이 제조원가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더란 얘기죠. 근데 여기 지금 제조간접비 배부할 때 뭘로 배부한대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랬죠? 배부 기준은 얘 갖고 배부를 해주래요. 여기 밑에 있는 기계시간.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지금 배부를 해주게 됐느냐면, 자, 제조 간접비 총 발생액이 지금 300만 원인데요. 얘를 A에다가는 얼마에다가 제품 A에다가는 얼마를 배부할 것이며, 제품 A에다 배부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곱하기 다 쓸까요? 300만 원
곱하기 지금 기계시간으로 배부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기계시간이 발생한 시간, 총 시간은 1000시간이었었어요. 비례식이란 얘기죠. 얘 1000시간이 발생했었는데 기계 A에 발생한 시간은 몇 시간이 발생했는가 봤더니 600시간이래요. 그럼 여기 600시간이라면 퍼센테이지로 60%란 얘기잖아요. 1000시간 분의 600시간. 그러면 여기 곱해주게 되면 368, 여기 180만원이 배부된다는 뜻. 그래서 여기 들어갈 금액은 지금 180만원이 배부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배부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에는 제품 B에 배부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얘도 똑같이 300만원을 곱하기 기계시간으로 배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는 기계시간 여기 400시간이죠. 400시간에다가 밑에 1000시간. 얘는 어차피 40%니까 3, 42 120만원 되겠네요. 120만원. 근데 우리가 최종 알고 싶었던 것은 지금 제품 A의 전체 합계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얘 세 개가 얘하고 똑같죠. 금액을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700에다가 400도 하니까 1100, 여기 1200, 1280만원.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금액은 1280만원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제조 뭐라고 쓰느냐면 제조원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가 제조원가가 1280만원이에요. 문제에서는 제조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릴 때 여기 배부된 금액, 제조 간접비가 배부된 게 얼마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제조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제조간접비 배부액도 금액 계산해보고, 여기 제조원가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지. 제조원가는 사실상 뭐에 대한 제조원가예요? 지난번에 배웠던 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제조원가에다가 뭔 더해주고 뭔 빼줘요? 기초 제공품은 더해주고 기말 제공품을 빼주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되는 거고,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기도 한다는 얘기죠. 일단 문제, 실제로 배부하는 거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나 이거 어려워. 그럼 어떻게 찍어? 계산 문제 모르겠으면 찍는다. 보통 9번 문제 A형인 경우에 9번부터 9, 10, 11, 12 네 문제가 원가 문제거든요. 자, 계산 문제 하나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 1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방법은, 원가 구분 방법에서 원가 행태는 변동비, 고정비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었고, 거기 변동비의 변형, 준 변동비, 고정비의 변형, 준 고정비 이렇게 있었죠. 이건 원가 행태에 따른 거 분류 방법, 답 금방 나오죠. 그럼 얘가 답이네. 그죠? 이런 문제 맞추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 11번 문제 얘는 여기다 한번 써놓을 필요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가 계산 처음 시작할 때 요 표 되게 중요한 표니까 용어들 잘 기억해 두세요 라고 얘기를 해놨었어요.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천천히 얘네들 꼭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그냥 우리 원재료라고 할게요. 원재료, 지금 재고자산들 여기다 지금 쓰는 거예요. 제공품, 제품 규정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기초재고,
재고자산들은 기초재고, 기말재고 다 있다 그랬었죠. 또 공통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제 거 유튜브 보시게 되면 원가 계산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다른 거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 기초 재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 다 공통사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주어지는 자료들만 거기서 해당 칸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원재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 지금 회계 1급서부터는 원재료 사는 거 많이 했단 말이죠. 여기에는 단기 매입한 것 여기다 써주시면 여기 해당되는 자리에 단기 매입 써주시고요. 그럼 여기는 계산되는 금액이 용어는 많이 있었죠. 투입액이라는 얘기도 쓰고 소모액이라는 말도 쓰고요. 소모액, 그 다음에 뭐 등등 사용액 이렇게 쓰는 항목이 요 옆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짓게 되는 게 세 가지 원가를 짓게 한다 그랬어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근데 제조 간접비는 변동 제조 간접비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로 나뉘어져서 이 한꺼번에 다 포함시켜 줘야 한다고 그랬었고요. 이렇게 다 합쳐진 용어를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용어로도 쓴다 그랬었죠. 얘를 모르시게 되면 이 문제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른다 그랬었고요.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여기로 가서 똑같은 용어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럼 여기가 이제는 제품 매출 원가가 계산이 돼요. 이걸 갖다 먼저 반드시 암기해 놓고서는 계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동영은 올해 초 올해 초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여기 위에 있는 기초재고액들은 다 없다는 얘기죠. 올해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해됐음?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한번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기본원가는 뭐하고 뭐를 기본원가라 그랬죠 우리? 이렇게 문제에서 기본원가라고 하는 요 용어를 준단 말이죠. 근데 앞에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얘는 네 가지 중에서 직접 재료비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기본원가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에 벌써 해당되는 거 두 개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여기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요게 직접 재무 기본원가 50만원이라고 알려줬죠. 그죠? 지금 여기서 뭘 구하래요? 매출원가 구하라잖아. 매출원가는 어디 있는 건데요? 매출원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개는 알았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여기 기말 제공품은 얼마래요? 기말 제공품은 40만원. 그 칸에다 집어넣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원가는 얼마래요? 그럼 여기다 또 써볼까? 지금 이해가르쳐 주는 거죠.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해서 불러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조 간접비 30만원 이렇게 쓰고,
기본원가 여기 2개 주어진 거 여기다가 50만원 이렇게 쓰고, 그러면 여기 합계금액이 전체 들어가는 건 여기 80만원 되겠구나. 당연히 여기는 제로겠죠. 기초재고 여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단기 총제조 원가는 2개 합쳐서 80만원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80만원에서 40만원 빼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가 계산돼요? 40만원이겠구나. 이 40만원은 손익계산서에 여기에 40만원 그대로 옮겨간다고 했고, 여기 사업을 올해 시작했으니 기초재고는 제로가 되겠고, 마지막 기말제품 재고액 10만원이래요. 기말제품 재고에 여기 10만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그러면 40만원에서 10만원 빼니까 제품 매출원가는 30만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답을 계산하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걸 일일이 여기다 쓰면서 다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여러분이 위에 세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얘는 금방 그 답을 띡띡 써놓고서는 숫자만 계산해서 답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것만 알면 얘처럼 쉬운 문제가 없어요. 다들 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또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지금 여기 반을 띵 이렇게 나눠 놓고서 여기 지금 원재료와 제공품에 있는 것들은 제조, 원가, 명세서에 나타나는 항목들이고요. 여기 제품에 있는 계정들은 손익 계산서에 나타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2번 문제,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만 짝지어진 거, 기말 원재료 재고에 어디 있어요? 기말 원재료 재고에 여기 있잖아요. 원재료에 대한 거 있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제품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얘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 제공품에 대한 거 기말 제공품 재고액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얘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포함돼야 될 것이고, 단기 총제조원가, 얘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단기 총제조원가라고 부르기로 했으니 얘도 들어가 있고, 단기 제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 제품 매출원가 얘는 들어가면 안 되겠고, 그럼 요거만 알고 있으면 벌써 이번 회차 92회 회차 문제는 요거 하나만 알면 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두 문제를 냈네요. 이거 그죠? 그러면 제가 이게 써드렸던 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랍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부가가치세 지금 3문제 남았거든요. 그 다음 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요. 자, 이번에 13번 문제부터는 지금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인데요. 부가가치세 문제 아까 했던 문제 같아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하래요. 과세표준 아까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문제네.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낸 거니까 과세표준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거, 과세표준에다가 포함시켜지 말아야 될 것들, 그 중에서 과세표준을 구하려면 지금 부가세법에서의 과세표준은 여기 공급가액이라고도 부른다 했었죠. 공급가액 중에서도 어떤 공급가액? 매출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항목은 여기서 매출 애누리가 나왔단 말이죠. 요걸 빼주게 되면 4,8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거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암기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여기 하자, 보증금, 지금 문제를 통해서 그냥 익혀 놓으시는 거예요. 대손금, 마지막으로 판매, 장려금,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이 이렇게 4,800이라고 정해지면 아무것도 여기 숫자가 있다고 해서 더해 주거나 빼주면 안 돼요. 개념을 그냥 일단 얘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거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해 둔다면 여기서 물어본 해당 답은 4,800만 원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서는 제가 세 가지를 갖다가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라고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해 드렸어요. 재화의 공급일 경우, 그 다음에 용역 공급일 경우, 그 다음에 수입 재화의 공급일 경우,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 거래는 세 가지예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수입 재화의 공급,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여기 지금 설명해 놨던 것처럼 보기에서 보면 아는 것이라 했으니까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첫 번째 재화의 공급 여기 나온 거죠. 두 번째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여기 나왔잖아.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수입재화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용역의 수입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아니 여기 없잖아. 4번이 답이네요. 뭐. 제가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정리해드린 용어들도 뭐 물론 저는 시험 문제 형태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라고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배운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제를 통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렸던 게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별표도 해놓고 표시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번 시험 볼 때까지 차근차근 복습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은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서는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해서 며칠 이내에 하라 그랬었죠?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라고 했었죠. 자, 중요한 거는 사업 개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개시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 개시일 20일 이후에도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랬었죠. 또 보편적으로는 사업 개시하기 전에 벌써 인테리어 뭐 등등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개시일 이전에 벌써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야지 매입세 다 공개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랬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도 사업자 등록증 발급할 수 있다 그랬었죠. 다른 그 지역에 가서도 사업자 등록증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답은 여기 그냥 20일 여기 썼으니까 이게 답일 거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입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없으니까 당연히 개인 입장에서 산 것인지라 안 해주겠죠, 공제를. 다만 공급 시기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사는 기간 내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업 개시하기 전에 사업 내가 할 생각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부터 먼저 신청해 놓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세금계산서 받을 때,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받는 거 족족 매입세액 다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렸던 항목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15문제 이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92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 할게요.